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18일 남은 가운데 어제와 그제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93%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에게 표를 줄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 4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0%,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50, 김문수 29, 이준석 5%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지만 단일화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이재명 68%, 김문수 22%, 이준석 2% 순이었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8%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별로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91%,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89%로 양 진영 모두 높은 응집력을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로는 57%로 정권 재창출 32%보다 25%포인트 높았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권 재창출 여론은 30% 중반대에서 초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83%였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93%가, 김문수 후보 지지층 8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은 32%, 개혁신당은 6%, 조국혁신당 2% 순이었습니다. 6월 3일 본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4%로 5월 29, 30일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 32%보다 약 20%포인트 많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5.7%,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찾아갔던 전통의 보수 강세 지역, 영남 지역 민심은 어떨까요? 부산, 울산, 경남에선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년 전 대선 당시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는데요.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공직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바로 그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달려간 곳은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제명이가 남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 TK를 찾았고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필요하죠? 하면 된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 지역에 공을 들였습니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새 후보들이 대구, 경북을 집중 공략했던 시점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들은 52%가 김문수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고 27%는 이재명 후보, 9%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과반을 넘기긴 했지만 지난 대선 70%를 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득표율과 비교하면 지지층 결집이 다소 약화된 걸로 분석됩니다. 반면 대구 21.6%, 경북 23.8%를 득표했던 이재명 후보는 3년 전보다 지지세가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선 김문수 37%, 이재명 36%, 이준석 5%로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 득표율이 과반을 넘겼지만 김 후보 지지율은 30%대에 머무른 겁니다. 자신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걸로 예상하는지 질문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후보라는 응답이 49%로 김문수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TK 30%대 득표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TK 25개 선거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을 앞세워 득표율 80%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출당이나 탈당 요구를 포함해 거리를 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발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응답은 28%로 부정적일 거란 응답보다 현저히 낮았는데요. 특히 70세 이상과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보수 성향에서마저도 윤 전 대통령의 지지 발언이 긍정적일 거란 응답은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가 29%,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 26%, 최소한 거리를 둬야 한다가 19%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19%였습니다. 응답자의 74%가 윤 전 대통령과 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들로 한정하면 지지,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각각 45%, 47%로 집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발언한 걸 두고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인 59%가 긍정 영향을 예상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을 두곤 응답자의 71%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고 답해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응답 23%의 3배를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파동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갈등이 지속돼 지지층 결집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50%로 후보가 확정된 만큼 지지층이 결집할 거란 응답 40%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층의 이탈이라고 평가했고 지지자 일부의 개별 행동일 뿐이라는 응답은 36%에 머물렀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67%로 단일화를 예상한 22%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른바 반-이재명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에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계엄 선포 전 한창 일하고 있어야 할 오전 시간대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서 전화한 기록들이 확인됐습니다. 그중엔 특히 역대 최초로 전국에 11월 대설 경보가 발령돼 아침부터 폭설 피해가 잇따랐던 날도 있었는데요.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적 통화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경찰이 확인한 새 휴대폰은 기자회견 이튿날인 11월 8일 경호처 명의로 개설됐습니다. 경찰이 이때부터 12월 18일까지 휴대폰 발신 내역을 확인했더니 용산구 한남동과 마포구 아현동의 기지국 두 곳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용산 한남동 기지국의 경우 관저와 불과 300m 거리라 이때 윤 전 대통령의 위치는 관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마포 아현동 기지국으로 나오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전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마포기지국은 용산 대통령실과 2km 거리이긴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경찰관의 당시 휴대폰 발신 기지국을 확인했더니 똑같은 마포기지국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내내 관저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33분, 10시 56분, 10시 58분, 성태윤 정책실장과 3차례, 오전 11시 52분,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 차례 통화 모두 발신기지국이 한남동인 겁니다. 다음 날인 2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3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오전 11시 8분 성태윤 실장에게 관저에서 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신기지국은 전날과 같은 한남동입니다. 이날은 전국의 역대 최초로 11월 대설경보가 발령되면서 아침부터 폭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할 때 잡히는 아현동 기지국 기록은 오후 1시 33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이 탄 것처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 업무는 24시간 계속돼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출근한 건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대통령실은 당시 공식 일정은 기자단 알림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회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수행한 대통령실 전 행정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선물을 건넸다는 통일교 전 본부장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건진 법사를 둘러싼 의혹도 조금씩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 법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제2부속실에서 근무한 조모 씨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 수행을 전담했다. 지금은 대통령실을 떠난 전직 행정관입니다. 검찰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 법사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본부장이 건넸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의 행방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자택 등과 함께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22년 당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맡은 대통령실 직원까지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검찰은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을 최근 재소환해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본부장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선물의 대가로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관련 5가지 현안을 청탁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 법사에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선물을 건넨 시기와 방식, 또 대가까지 구체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이 여전히 선물과 청탁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 법사, 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와 양평군청, 고속도로 용역업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바뀐 경위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압수한 물품들을 차량에 싣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시각 양평군청에도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벌인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까지 4곳을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 약 2년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종점이 지난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갑자기 변경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변경된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게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택을 지어서 엄청난 세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치료되는 개강을 밝히십시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업체가 제안한 걸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업체 측도 국토부의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는 등 6년 이상 유지된 원안인데 업체가 용역 착수 50일 만에 변경안을 내놓은 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라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원안보다 변경안이 비용 대비 편익, 즉 경제성이 앞선다는 근거도 정확히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3년 원희룡 전 장관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특혜를 줬다고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통해 국토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한 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종점을 갑자기 바꿨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뀐 종점 주변엔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 또 가족 회사의 땅이 축구장 5개 크기로 펼쳐져 있는데요. 공태현 기자가 종점 변경 의혹부터 경찰 수사가 풀어야 할 과제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상습 정체 구역인 국도 6호선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서울로 가는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이 고속도로의 구상입니다. 경기도 하남을 출발해 종점, 다른 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종점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업체 2곳에 용역을 맡기더니 2달도 안 돼 강상면으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국도 6호선에선 더 멀어졌고 노선의 절반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새로 바뀐 종점 강상면에서 북쪽으로 500m가량 올라가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바뀐 종점 반경 5km로 넓혀볼까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가족 회사의 땅이 29개 필지 39,000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땅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소유한 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 내역에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더구나 김 여사 일가와 가족 회사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된 2017년 이후에도 5개 필지를 더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감사도 수사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 요청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행정적 관리 소홀 책임만 물었을 뿐 정작 왜 종점을 바꾸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에도 공수처도 검찰도 경찰도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33년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중단 선언 이후 1년 10개월째 모든 게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술자리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하루 만에 법원의 대응이 달라진 겁니다. 법원에도 자체 감찰 기능이 당연히 있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걸 안 하겠다는 취지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판사가 찍힌 얼굴 사진이 있다고 했던 민주당은 법원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법원의 요청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재판이나 직무에서 배제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지판사를 공수처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과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MBC 취재진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모 씨와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인 행보를 재개한 듯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이 탈당하면 지지층이 이탈할 거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김문수 후보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던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은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당내 탈당 요구는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승리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할 생각이라며 거취도 당과 협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전화 대상은 이철규 등 친윤계 핵심 의원들로 알려졌는데 거취를 김 후보에게 맡긴다면서도 탈당하면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거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세 도중 취재진이 물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후보님, 저희 질문 좀 받아주세요, 후보님!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예고한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태도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스스로 시한을 제시하더니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연 당의 의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며 명확한 답을 피한 겁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 당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일관된 입장에 발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탈당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째 대통령 출당과 탈당만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아직 계시니까 기가 찰 일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중한 탈당 근거가 아니라 당규에 따라서 엄격한 출당 또는 제명을 시켜야만이 그나마 국민들이 저 정당이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한동훈 전 대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을 결단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전북 지역을 돌며 이틀째 호남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북이 앞장서 빛의 혁명을 완성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현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권 유세 이틀째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북은 동학혁명의 발상지로 그 정신이 5.18 민주화운동과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났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월 3일을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사람이 하늘처럼 존중받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권자로 인정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특히 5.18 무력 진압의 핵심 인물인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영입했다가 취소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안타깝게도 보수 정당이라고 지금까지 불려왔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보수가 아니라 수구, 땡통 또는 반동 이런 완전 이해관계 집단이. 익산역 유세 현장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익산을 시작으로 군산과 전주, 정읍 등을 돌며 호남권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빨리 완료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죠. 부산 엑스포처럼 되면 안 되겠죠. 진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복 차림으로 국악인들을 만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과 임금 격차 개선 등을 담은 여성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와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화성 동탄역 유세에선 GTX를 자신이 뚫었고 동탄 신도시도 자신이 개발했다며 교통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궂은 날씨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에게 손가락 2개를 치켜들며 기호 2번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선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특히 광역급행철도 GTX 등을 자신의 도지사 시절 성과로 내세우면서 GTX 노선 확대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6개 확충 등 교통 공약을 내놨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삼성전자를 유치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GTX 처음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이 안 된다. 또 자신처럼 경기도지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겨냥한 비판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문수도 광교 신도시 개발하고 한 번 또 수사받거나 부정부패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충청도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첨단 산업단지 구축 등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험지인 광주를 향하는데 하루 앞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18일 당일 기념식에는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나란히 충청을 찾아 국회 세종 이전과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등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 행정수도의 명품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해서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이제 전통적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 없다는 합리적 판단을 할 때라며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한다. 자,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정상빈 기자가 나왔습니다. 정 기자, 첫 번째 소식 뭐부터 볼까요?
자, 양말에 구멍이 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특한 안경을 썼는데 저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이 남성 바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좀 독특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군지 바로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유세 현장의 재미있는 모습들을 모아서 담아봤는데 함께 시청을 하시고 마저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와, 너무 잘 어울려. 그거 끼고 다녀. 아니 보이질 않는데 왜 끼고 다녀? 아니 어떻게 구멍 나셨다. 야 진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래요. 진짜 안 됐어. 자, 트랙터를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밭 다 갈고 가실 것 같은데?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또 호감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선거 때만 이렇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계속 좀 다가오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새는 뭐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평소에 계속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알잖아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뭘까요? 김문수 후보 애칭, 이게 누가 부르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네, 김문수 후보 아내 설란영 씨가 남편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호 2번 김문수 잘 부탁합니다. 연습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김문수는 속도전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저는 약간 빠르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복태야 그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설 씨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는 과정, 김 후보의 청혼, 가정사까지 언급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요, 호남 지역에 머물면서 종교계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 설란영 또 김혜경 씨가 한 종교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비 퍼스트 레이디들의 활동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문수 형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안타깝지만 뭐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말을 누가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미국 하와이로 떠난 남성, 연일 정치권에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하와이 설득조를 보내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홍 전 시장은 오지 말라고 했다. 문수영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래도요, 이 당에서 행복했던 건 DJ, 노무현 시절 저격수 노릇을 할 때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들일하고 돌아오면 늘 빈둥거리던 놈들이 안방을 차지했다. 혼자 소거리한 세월이 20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형이라는 표현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정은 보였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건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오지 말라고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하와이로 특사를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수영의 마음이 과연 홍 전 시장에게 잘 전달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치팀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군이 개발 완료를 앞둔 차세대 전투기 KF-21은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탑재할 한국형 AI 파일럿 개발과 관련해 개발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내부가 시끄러운데요. 최근 카이가 해외 업체와 맺은 계약이 발목을 잡아서 훗날 KF-21을 팔거나 수출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이 한국을 찾아 KF-21 CJ기에 올라탑니다. 대당 1,000억 원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KF-21에 해외 시장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엔 향후 자율비행과 전투까지 가능한 한국형 AI 파일럿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장 상황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임무를 할 수 있는 자율 전투,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그런데 최근 KF-21의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쏟아졌습니다.
카이가 미국 쉴드사의 AI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1년 쓰는데 43억 원의 달러 현금을 주고 사온 뒤 사내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우선 로열티, 즉 저작권료. 미국 쉴드 AI는 보통 10%의 로열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1,000억 원짜리 비행기에 쉴드의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AI 파일럿을 탑재하면 대당 100억 원을 로열티로 줘야 한다는 지적이 실무팀에서 제기됐습니다. 10%를 로열티로 떼면 팔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KF-21은 2032년까지 120대, 지금 가격으로도 12조 원어치를 공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 재산권 문제. 만약 미국 쉴드사가 향후 카이가 쉴드의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AI 응용 프로그램이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AI 프로그램의 특성상 쉴드의 소프트웨어와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법무팀은 지적했습니다. 사막 비행처럼 환경이 특수하거나 비행기 간 전투를 할 때 시나리오가 뻔하잖아요. 맵이나 장르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안 썼다고 증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수출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무부서인 구매팀, 감사팀, 법무팀 모두 서둘러선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카이는 이미 독자적인 AI 파일럿 개발도 진척시킨 상태니 불필요한 법적 부담만 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쉴드를 끼워 넣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카이에서도 자체적으로 AI 파일럿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카이는 검토 시작 2달 반 만인 지난 3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 측은 로열티는 AI 파일럿이 실제 개발돼 KF-21에 장착될 때 다시 협의할 문제라며 지금 10%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계약한 소프트웨어는 1년만 일단 써보는 것일 뿐이라며 여기에 드는 43억 원은 업계에서 별로 큰 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앞서 보신 논란의 수의 계약을 카이는 불과 2달여 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절차가 이렇게 빨리 마무리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카이 내부 여러 팀들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졌다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수의 계약이 진행된 건지 이어서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와 쉴드 AI와의 계약은 12.3 내란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계약은 3월 초, 계약 추진부터 완료까지 불과 2달 반 만에 빠르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내부에선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계약 한 달 반쯤 전인 1월 21일, 미국 쉴드사의 계약을 국내에서 대리하는 A업체 관계자들이 카이 본사를 방문합니다. 이들을 만났던 담당자들은 군 장성 출신 A업체 관계자가 당시 사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서 압박으로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는 A업체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은 카이를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카이 직원들한테 이거 왜 계약 추진 빨리 안 하냐. 전 그런 거 전혀 한 적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같이 가지도 않았어요. 아예 사천에 가신 적이 없으세요? 네. 이 방문 직후 내부 법률 검토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계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토 결과 감사, 구매, 법무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한 달 반쯤 뒤 계약은 체결됩니다. 이 계약을 따낸 A업체는 1년여 전인 지난해 2월 울산의 공유 사무실에서 설립됐습니다. 실질적인 사무실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 힐실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A업체의 대표격인 이사회 의장 전모 씨는 창업 직전까지 수제 맥주를 빚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주 산업에 늘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해에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벤처 투자 기관이나 신기술 금융사나 이런 데서 받았고 엔지니어도 이번에 2명 뽑아서 A업체의 법인 등기에는 전직 특수전사령관, 전직 외교부 고위 공무원 등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얼마 전 전역한 육군소장이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좀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개인적인 저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맥주를 빚던 젊은 사업가가 창업 1년여 만에 우리 공군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시작한 셈입니다. 내부 실무 검토에서도 이 업체가 쉴드사를 대체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대리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쉴드사의 AI 기술에 관심을 가졌던 다른 방산업체는 A업체가 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 3자 계약 형태도 특이해 결국 계약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국내 업체를 끼고 미국 AI 회사와 계약한 방산회사는 지금 카이가 유일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여성신도 강제추행, 사기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허경영 씨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신도에게 대천사라는 칭호를 내려주며 1억 원을 받고 자신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이른바 영성상품을 비싸게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당 상징색인 빨간 넥타이를 메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사기와 준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실질 심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사기 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번 영장 청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허 씨의 종교시설 하늘궁입니다. 하늘궁 내부엔 신도의 이름과 일련번호가 적힌 명패가 진열돼 있습니다. 이른바 백궁 명패인데 현재의 재난에서 해방되게 해준다며 신도들에게 개당 최대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하늘로 가는 백궁 가는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 백궁 명패 번호가 비밀번호야. 신도에게 대천사라는 칭호를 내려주고 함께 목걸이를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1억 주고 대천사를 받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1,000억을 주고 대천사를 받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서 몰려. 허 씨는 이처럼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영성 상품을 비싸게 팔아 모두 4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준다며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있거나 이러면은 내가 한번 지나가면 유방암이 안 생겨버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2023년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고 허 씨를 30여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허 씨 측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불법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허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는 지난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혼설을 퍼뜨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세 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허 씨는 지난해 또다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대선 출마 등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다음 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예고돼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500명 이상의 병력과 탱크, 자주포,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한 퍼레이드를 강행하기로 한 건데요.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육군은 다음 달 14일 창군 250주년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트럼프의 79번째 생일입니다. Join us in celebrating the Army's 250th anniversary. 에이브럼스 전차 24대와 브래들리 전투차량, 팔라딘 자주포가 백악관 인근 도로 위를 행진하고 상공에는 아파치와 블랙 호크 등 미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50여 대도 동원됩니다. 육군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구상인데 마침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또 강조했습니다. I will never hesitate to wield American power if it's necessary to defend. 이번 퍼레이드를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군인과 장비가 이곳 워싱턴 DC로 이동해 농림부와 연방총무청 건물 창고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열병식엔 6,5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고 최대 4,500만 달러, 우리 돈 62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It's a waste of money. There's no reason that he has to show off military superiority. 워싱턴시는 탱크가 핥히고 간 뒤 엉망이 될 도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란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A celebration that is much more familiar in settings outside the United States, whether that be China, Russia, or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프랑스에서 대혁명 기념일 군 열병식을 본 뒤 비슷한 걸 추진했지만 거센 비판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군 퍼레이드가 열리는 건 지난 1991년 걸프전 종식 기념행사 이후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최근 미국발 관세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효자 노릇하는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뷰티 화장품인데요.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 1위가 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일 낮 서울 시내 면세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계산대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화장품 코너입니다. 因为它比起那个国际品牌的话，这个价格算是比较亲民的，又不贵。 한국 대중문화에 친숙해진 데다 품질이 뛰어나고 브랜드가 다양하다는 게 강점입니다. 브랜드마다 특색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접근하기 좋은 합리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 화장품 업체에선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성수동에 매장을 냈습니다. 80% of my cosmetics is Korean. I'm usually using internet stores, marketplace. 실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품 1위는 화장품입니다. 지난해 전체 화장품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는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화장품에서만큼은 대기업을 뛰어넘은 겁니다. 국내에서만 12,000여 개 업체가 한 해 13만 개 품목을 생산합니다. 공장 없이 위탁업체에 제조를 맡기는 대신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해온 전략입니다. 북미에서는 30대에서 반응을 했다면 유럽에서는 40, 50대에서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국가별로 가장 적합한 고객층을 먼저 찾고 중국과 동남아에 머물지 않고 미국이나 인도까지 시장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인도에서도 한국 브랜드면 그 인지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눈 감고 믿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만 유예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제주에서 열린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 사흘간 협의를 이어왔고 다음 주엔 우리 측 산업부와 기재부, 과기부 등 실무 대표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협의를 재개합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통상 대표들이 워싱턴에 이어 제주에서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철폐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조선업과 에너지 분야에선 협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한미 간의 실무 협의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산업부와 농림부, 과기부, 기재부 등으로 실무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본격적인 기술 협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협의가 이제 이번 에이펙 계기에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 분야는 6개입니다. 균형무역과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를 중심으로 세부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2+2 회담 이후 처음 열린 통상 관련 고위급 접촉이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HD현대와 하나오션의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조선업 협력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중간 점검을 마친 뒤 관세 유예 시점인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을 가리는 마지막 승부가 내일 열립니다. SK는 3연패를 딛고 극적인 역전을, LG는 사상 첫 정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깬 LG의 3연승. 가장 기대했던 타마요가 첫 재경기에서 평균 23점으로 폭발했습니다. 특히 들쭉날쭉하던 3점슛까지 41%의 성공률로 경기당 3.3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여기에 양준석과 유기상 등 젊은 선수의 겁없는 활약까지 더해 LG는 우승까지 딱 1승만 남겼습니다. help in getting back to you, man. Closer. 네. This is the 쓰지 마. 네. 그때부터 SK의 기적 같은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전희철 감독의 이야기대로 LG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 리듬이 붙은 거고 우리는 다운에 붙어버려서 찬스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자고. 최초의 3패 뒤 3연승으로 기적처럼 균형을 이뤘습니다. 부진했던 정규리그 MVP 안영준이 3연승 동안 평균 14.6점으로 부활했고 부러진 손가락의 보호대까지 벗어던진 오세근 등 투지가 빛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 7차전.
두 팀 모두 빠른 공격으로 초반 분위기를 가져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LG가 승리하면 창단 28년 만에 첫 우승을, SK가 이기면 우리는 물론 NBA에도 없던 3패 뒤 4연승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이번 주말 자신의 이름을 건 친선 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선수뿐 아니라 감독으로 데뷔한다고 합니다. 한국생명의 통합 우승으로 라스트 댄스를 마친 김연경. 자신과 함께했던 17명의 세계적인 스타들을 초청해 선수 김연경의 진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참 은퇴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구 선수로서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모레 경기에선 감독 김연경으로 나서 스승 아본단자 감독에 맞서 지력 대결도 펼칩니다. 미래에 제가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감독이라는 포지션으로 좀 재밌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보다 조금 더 선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일 비가 내리더니 퇴근길 무렵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은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상암동에는 이처럼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남양주는 시간당 74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올해 첫 긴급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것은 서울 증산교의 모습인데요. 퇴근길 무렵 불과 10분 사이에 수위가 20에서 30cm가량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남해안 지역은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밤까지 남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60mm 이상, 전남과 경남, 제주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그치고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 25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은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방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